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는 사랑과 감동입니다. 제목 국밥 한 그릇의 위로. 1998년 겨울, 대구의 바람은 살을 내었다. 외환위기의 한파가 경제를 덮친 지도 반년이 넘은 시점, 거리엔 문을 닫은 가게들, 철거를 알리는 붉은 딱지들이 붙은 건물들, 그리고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넘쳐났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나는 갑작스런 부도 소식과 함께 일자리를 잃었다.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던 삶이 멈춰버리자 나는 방향을 잃은 듯 허공만 바라보는 날들이 이어졌다. 아내는 종일 시장에서 미역을 팔았고, 고등학교 2학년이던 아들은 신문 배달을 했다. 아무 말 없었지만 다들 묵묵히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어느 날 겨울바람에 얼굴이 얼얼해지도록 거리를 헤매다 문득 허기가 밀려왔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다. 이 돈으로 뭘 먹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그저 따뜻한 국물이라도 마시고 싶었다. 그때였다. 허름한 국밥집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뿌연 김 사이로 사장님으로 보이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와요. 많이 추웠지에? 나는 멋쩍게 웃으며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놓고 말했다. 저 국밥 하나 될까요? 할머니는 돈을 쓱 받아들더니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죄송함 반, 기대 반으로 자리에 앉았다. 곧 나온 국밥은 뜻밖에도 큼지막한 고기가 얹혀 있었고 밥도 수북이 담겨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은 그 순간 내게 호사 그 자체였다. 나는 그릇을 부여잡고 국물을 한 숟갈 떴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사람의 마음 같은 맛이었다. 천천히 씹어 삼킬 때마다 이상하게 눈물이 났다. 그건 국밥 맛 때문이 아니라 국밥을 건네던 할머니의 손끝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계산을 하겠다고 다시 1,000원을 내밀자 할머니는 손사래를 쳤다. 되심더. 오늘은 날씨도 춥고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길래 그냥 드렸심더. 대신 다음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또 오이소. 나는 그 자리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형편이 좋아지면 꼭 다시 오겠다고. 그때는 가족도 다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정말로 2년 뒤 나는 다시 그 국밥집을 찾았다. 재취업에 성공해 아버지와 남편으로 다시 자리 잡은 뒤였다. 문득 떠오른 그날의 따뜻함에 이끌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다시 그 가게를 찾았지만 국밥집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 새로 생긴 부동산 사무실 직원에게 물어보니 할머니는 건강 문제로 장사를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셨다고 했다. 그날 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겨울이었지만 마음만은 다시 따뜻해졌다. 진심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그릇의 국밥, 그 따뜻한 손길이면 충분합니다. 제목 돼지 저금통을 부탁해. 1998년 IMF라는 네 글자가 우리 집 식탁에도 올라왔다. 아침마다 아버지는 신문을 펼치며 환율이 또 올랐다. 중얼거렸고
어머니는 반찬에 점점 물을 더 많이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9살, 초등학교 2학년이었다. 그해 겨울 우리 집 거실에서 비장한 가족 회의가 열렸다. 가족 구성원 전원, 아빠, 엄마, 나, 그리고 우리 집 개 복실이까지 참여한 아주 중요한 회의였다. 이제 우리도 나라를 위해 금을 내놔야 한다. 아버지의 선언이었다.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금 모으기 운동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은 결혼 반지며 돌반지까지 내놓고 있었다. 우리 가족도 뭔가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진짜 금이 없었다. 엄마의 예물 반지는 이미 예전에 맡기셨고 아버지의 금반지는 진작에 식사값으로 썼다고 하셨다. 그때였다. 나의 책상 서랍 속 반짝이는 봄을 참고 돼지 저금통이 떠올랐다. 분홍색 플라스틱 돼지, 한때 코에 스티커도 붙여주던 내 친구 같은 존재. 나는 벌떡 일어나 저금통을 들고 가족 앞에 놓았다. 이거 가져가요. 나라를 위해. 그 순간 아버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어머니는 입을 가리고 웃음을 삼켰고 복실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나라가 너 같은 애국자를 기다렸다. 그리하여 다음 날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은행으로 갔다. 엄숙한 표정으로 내가 저금통을 내밀자 직원은 한참 웃더니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10원, 100원, 500원이 또르르 굴러가며 금속성 합창을 울렸다. 총 금액은 13,270원. 아주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겐 세상 가장 무거운 돈이었다. 은행 직원은 내게 작은 종이 증서를 건넸다. 금 모으기 운동 참여 확인서, 자랑스런 대한민국 어린이. 나는 그걸 받아들고 씩 웃었다. 뿌듯함이 가슴 깊이 밀려왔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나를 국민 영웅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학교에서는 애국자로 소문이 났고 나는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처럼 어깨를 으쓱였다. 물론 그 돼지 저금통은 다시 채워지지 않았다. IMF는 천천히 지나갔고 어느새 우리 식탁엔 예전처럼 2가지 반찬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회사로 복귀했고 어머니는 더 이상 두부 한 모로 3일을 버티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때 받은 확인서를 간직하고 있다. 뭔가 어른들 사이에 껴서 나도 나라를 구한 것 같은 기분. 아마 그건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했다는 경험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어떤 위기에도 진심과 웃음은 살아남는다. 작은 마음 하나가 큰 용기가 된다. 제목 미용실의 특별한 서비스. 1998년 봄 나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단골은 많지 않았지만 머리커트 4,000원, 파마 10,000원이면 나름 장사가 되는 편이었다. 그런데 IMF 바람이 불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하루에도 손님이 한두 명 올까 말까. 미용실 문을 열어두는 것이 민망할 지경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라한 차림의 아저씨 한 분이 미용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셨다. 그분은 아무 말도 없이 벽에 붙은 가격표를 쓱 한번 훑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파마는 얼마죠?
10,000원이에요. 그러자 그 아저씨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꺼내셨다. 혹시 IMF 할인 같은 거 없을까요? 순간 웃음이 터질 뻔했지만 그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나도 모르게 있어요 하고 대답해버렸다. 그렇게 즉석에서 우리 미용실엔 새로운 서비스가 생겼다. IMF 특별 할인 파마 5,000원. 단 마음고생 하신 분의 하남. 그날 이후 놀랍게도 손님이 몰리기 시작했다. 저도 마음고생 좀 했어요. 딸 결혼식 미뤘어요. 마음이 꾸깃꾸깃해서 펴야겠어요. 실직했는데 머리라도 말끔하게 하고 싶네요. 그들의 이야기엔 눈물이 섞여 있었지만 웃음도 함께 있었다. 그리고 머리를 말아주는 내 손끝도 점점 조심스러워졌다. 파마약 냄새 속에서도 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었다. 어느 날엔 한 아주머니가 고구마 한 봉지를 가져오셨다. 이거라도 드시면서 하세요. 이 머리 다음 달에 돈 생기면 드릴게요. 괜찮아요. 이 고구마로 계산 끝났어요. 그 아주머니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셨다. 그 모습을 보며 나도 목이 메었다. 미용실이 아니라 위로방이 된 기분이었다. 몇 달 뒤 그 아저씨가 다시 찾아오셨다. 머리가 부쩍 짧아졌고 얼굴도 훨씬 밝아 보였다. 취직됐어요. 첫 월급 나오면 여기부터 오려고 했어요. 그는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제 IMF 세일 정상금이에요. 나 같은 사람들한테 큰 위로가 됐어요. 봉투 안에는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알았다. 내가 그들에게 머리를 말아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내 마음을 펴준 것이란 걸. 진짜 서비스란 머리가 아닌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다. 어려운 시절일수록 따뜻한 농담 하나가 사람을 살린다. 제목 손편지 한 장의 기적. 1998년 3월 서울의 찬바람은 아직 매서웠다. 가뜩이나 힘든 시절에 봄은 더디기만 했다. 대한민국은 IMF 외환 위기의 직격탄을 맞아 온 나라가 휘청거렸고 실업자 수는 매달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었다. 나 역시 그 중심에 있었다. 나는 18년간 다니던 회사를 1997년 말에 정리당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전 직원이 회의실로 소집되었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정리해고라는 단어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들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각에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가족에게 실직 사실을 숨기고 싶어서였다. 지하철을 타고 무작정 아무 건물이나 들어가 하루 종일 책을 읽거나 가만히 앉아 시간을 보냈다. 세상에서 버려졌다는 느낌,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절망이 나를 짓눌렀다. 하루는 그렇게 시간을 때우던 중 집 근처에 있는 작은 우체국 앞을 지나게 되었다. 입구에는 송을시로 사랑의 편지 쓰기 캠페인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 우체국 직원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지금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라며
엽서를 나눠주고 있었다. 나는 그 엽서를 받아들고 멍하니 한참을 서 있었다. 누구에게 편지를 써야 할까? 그 순간 떠오른 건 중학교에 다니는 내 딸이었다. 그동안 나는 가장이라는 무게에 눌려 딸과 제대로 눈을 마주친 적도 말 한마디 건넨 적도 없었다. 나는 엽서 뒷면에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우리 딸에게 아빠가 오늘 내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글을 써. 네가 요즘 사춘기라 투정도 많고 말도 퉁명스럽지만 아빠는 그런 네가 기특하고 사랑스럽단다. 사실 아빠는 지금 회사에 다니지 않아. 매일 아침 회사 가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냥 돌아다녔어. 말하지 못해 미안하고 그래서 더 보고 싶고 그리웠어. 우리 딸 힘들 때일수록 서로 믿고 의지하자. 아빠는 너만 보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한다. 정말 많이. 나는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고 집으로 돌아갔다. 딸이 받을지, 무슨 반응을 보일지 솔직히 걱정됐다. 그리고 며칠 후 딸은 그 엽서를 받고 울면서 내 품에 안겼다. 아빠, 나 다 알고 있었어. 근데 아빠가 괜찮다고 하니까 나도 괜찮아. 그날 저녁 우리는 온 가족이 처음으로 둘러앉아 서로의 마음을 나눴다. 아내는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딸은 새 학기 준비로 학용품을 사달라고 말도 못하고 있었다. 그 엽서 한 장이 우리 가족의 다친 마음을 열어준 것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가장이라는 체면에 얽매이지 않았다. 시장에서 새벽에 나가는 짐꾼 일부터 시작해 지금은 조그만 택배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물론 경제적으로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때보다 풍요롭다. 진심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 빛난다. 작은 용기가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 수 있다.